Bienvenido a mi 라땅.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이민으로 시작된 그런 중남미와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경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와 사실 우리나라와는 1980년 정도까지는 경제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중남미에 우리나라 거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도 안 됐을 정도로 거의 수출을 못 했었죠. 그러다가 80년대에 이제 중남미가 개방화로 나아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다각화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미국 주로 수출을 그러면 주로 미국 시장에만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출을 다각화하기 시작하면서 중남미 시장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중남미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쭉쭉쭉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보면요. 이게 2015년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은 역시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 우리가 한 25.6%, 25%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곳이 이 아세안이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그죠? 아세안에 한 14% 정도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장이 미국이죠. 미국이 13% 정도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이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 한 8% 정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이 바로 중남미죠. 중남미에 한 7% 정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중남미에 한 7% 정도 수출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남미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동유럽 다 합친 유럽연합이 7.8%인데 중남미가 6.5%니까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수출 증가세도 아주 놀랍죠. 2004년에 우리가 중남미에 115억 정도를 수출을 했었는데요. 근데 2014년에 가면 수출액이 약 358억 정도로 거의 3배로 늘어나죠. 불과 10년 만에 수출이 3배로 늘어납니다. 주로 뭘 수출하느냐? 주로 이제 선박, 수출 많이 하고 자동차도 수출 많이 하고 특히 중고차도 수출 많이 해요. 콜롬비아나 페루 이런 데 가면 택시가 전부 다 한국 차들이죠.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칼라 TV 이런 거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남미하고 수출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이 수입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 수출과 수입의 격차,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중남미와는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그 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4년에만 해도 무역수지 흑자액이 176억 달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콩인데 홍콩은 같은 중국 시장이라고 보면 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남미다. 이런 의미에서 중남미는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자를 내는 지역을 보면 중동에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이건 석유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부품 소재 이런 거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호주에서 우리가 181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주로 농산물이나 광산물이거든요. 이게 중남미하고 겹치죠. 그래서 뭐 중남미를 전공하는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호주에서 농산물이나 뭐 광산물 이런 거를 호주보다는 거의 중남미하고 비슷하거든요. 수출품들이 호주나 중남미나 오히려 중남미에서 좀 사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거를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중남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무역하면은 계속 적자만 나면 중남미 사람들도 그 문제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것을 수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이 호주에서 수입하는 그런 것들 농산물 광산물들이 다 중남미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남미에서 우리가 좀 수입을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그 자료가 2015년까지만 되어 있어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중남미 경제가 원자재 가격, 중남미 경제는 뭐 기본적으로 원자재 수출, 1차 상품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광산물. 그게 이제 2014년부터 그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 우리가 중남미에 대한 수출도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2015년에 한 300억 달러 정도 됐다가 지금 2020년에는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한 200억 달러까지 이렇게 지금 감소됐습니다. 근데 뭐 수입은 꾸준히 원자재나 농산물 수입은 꾸준히 일어나니까 최근에 2020년에 정말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중남미와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낸 거예요. 이건 정말 중남미와의 1980년대부터 중남미와 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아마 곧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무역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무역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그러죠, 그죠? Free Trade Agreement, FTA라고 하는데 이 자유무역협정이 이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남미의 칠레입니다. 2004년에 중남미의 칠레와 우리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연습 상대로 칠레를 선택을 했죠.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칠레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칠레는 수출의 50%가 동, 그 다음에 뭐 와인, 포도, 과일, 사과, 배, 과일이 참 좋거든요. 칠레가. 그 다음에 펄프, 목재 뭐 이런 걸 주로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뭐 겹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할만하다 해서 칠레하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사과 농가, 배 농가, 포도 농가들이 이거 칠레 사과, 배, 포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다 망한다. 우리 농장 다 망한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맺으면서 결국에는 사과와 배는 유예를 했어요. 그럼 칠레는 뭐 우리만 그러면 사과 배 유예한다 그러면 칠레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하겠습니까? 그럼 칠레도 두 가지 품목을 유예를 하죠. 그 세탁기하고 냉장고하고 그 두 가지를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안 된다 하니까 칠레도 두 가지 안 된다.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포도는 오케이 했어요. 포도는 어떻게 오케이 됐냐면 이게 칠레는 남반구니까 우리하고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게 이제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로 봐서 한 3월 달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는 9월, 10월 달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과나 배는 보관이 용이롭기 때문에 1년 44칠 언제든지 이렇게 수출을 가능한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9월 달에는 한국 포도 먹고 3월 달에는 그럼 칠레 포도 먹으면 된다 해서 포도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한국 농가에서도 뭐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3월 달에 가면 칠레 저 포도 슈퍼 가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칠레하고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쌓아놓은 그 협상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유협정을 맺으면서 지금은 뭐 세계 많은 나라들과 우리가 자유협정을 맺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우리가 중남미만을 살펴보면 중남미는 2011년에 페루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콜롬비아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고요. 그 다음에 또 2016년에는 중미 국가들, 중미 5개국 있었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 중미 국가들하고 또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을 FTA로 체결 확대로 커지는 시장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칠레하고 페루였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하고 중미 국가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태평양 쪽에 있는 우리가 이 태평양 이쪽에 있으니까 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은 현재 멕시코하고 에콰도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자유무역협정을 우리와 맺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는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우리나라한테 90년대에 이미 자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할 때 우리한테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했어요. 근데 일본은 좋다고 맺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는 안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에 와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멕시코가 너무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그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멕시코가 이제 싫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던히 멕시코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지금 멕시코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같은 거 안 맺는다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에콰도르하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에콰도르도 지금까지 계속 그 급진 좌파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은행가 출신의 그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보려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중남미에서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정말 맺어야 될 곳은 여기죠, 여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중남미에서도 가장 잘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중남미 전체의 30%잖아요. 아르헨티나가 한 10%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중남미의 한 45%가 여기 요 지역에 있죠. 얘들은 자기들끼리 메르코술, 남미 공동시장, 그죠? 메르코수르라는 거를 맺어서 자기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죠. 얘들하고 메르코수르하고 사실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말 중남미 전체와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듯이 보이는데, 근데 이 이유가 이 메르코수르가 우리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브라질이 자국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자국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걸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이 이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를 좀 약간 그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얘들은 자꾸 EU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농산물 유럽에서 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농산물이 강하잖아요. 그런 농산물들이 들어오는 거를 또 끄려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우루과이가 한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겠다. 메르코술 전체가 안 되면 우리 개별적으로라도 한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겠다 해서 지금 그 아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이 중남미 국가들하고 다 되면 아무래도 중남미와의 무역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관계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무역이고요. 무역이 있을 테고 두 번째가 이제 직접 투자가 있겠죠. 무역이 있고 직접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은 지금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직접 투자는 어떠냐? 직접 투자를 보면 우리가 중남미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된 게 1980년대부터입니다.
어디에 했냐면 중미나 카리브 국가들,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중미 국가들, 그다음에 카리브의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나라에 봉제업을 진출하게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이런 나라들에게 왜 갑자기 봉제업을 진출하게 되느냐 하면 이 1979년에 이 중미 지역이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1979년에 중미의 니카라구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해방 뭐 이런 거를 내세우는 혁명이 일어나서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이제는 소련 편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제3세계주의 그러면서 미국의 손아귀에서 결국은 벗어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혁명의 열기가 막 그 주변 국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데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미는 자기들의 뒷뜰이잖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래서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힘으로써 그 꼰트라 게릴라들을 후원을 해주죠. 니카라구아에 있는 그 반혁명 게릴라들이 있어요. 그 게릴라들을 한편으로는 후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릴라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워낙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CBI 정책인데 카리비안 베이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중미의 각 나라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섬유의 1%씩을 쿼트를 줘요. 그리고 그거를 무관세로 수입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다가 섬유 제품을 수입할 때는 뭐 관세를 뭐 5% 이렇게 내야 된다면 이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 없이 이제 섬유업을 의류를 수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무한은 아니고 미국 각 나라마다 미국이 수입하는 것의 한 1% 정도를 쿼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니들 그러면 섬유업을 해서 한번 일자리도 좀 이렇게 확충하고 그러면서 살 길을 한번 찾아봐라 해서 미국이 사실은 선물을 준 거예요. 중미의 국가들한테. 근데 이 나라들이 스스로가 잘 못해요. 그거를. 기업가 정신이 없는지 못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한국 섬유업체들이 중미에 가면 괜찮겠네. 중미에 가면 뭐 임금도 싸고 또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거리도 가깝고 야 그럼 우리가 중미에 가서 만들어서 팔아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 봉제 업체들이 중미로 엄청나게 가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남아서 아까 과테말라에 교민들이 있는 것도 바로 그때 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눌러 앉기 시작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니까 그 한국 사람들한테 장사하기 위해서 또 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과테말라의 한인들이 그렇게 있는 것도 바로 이때가 출발점이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미 카리브 국가 쪽으로 이제 봉제업으로 진출한 게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직접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2005년에 미국이 이런 섬유 쿼터제를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도 많이 철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워낙 싸고 또 미국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보다 더 중미가 경쟁력이 있다 해서 남아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아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업체가 한 136개사가 남아있고요. 엘살바도르에도 21개 업체가 남아있고 온두라스에도 한 40여 개 업체가 있고 니카라과에도 33개 섬유봉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한 20여 개사가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중남미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면 남미 국가의 내수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출합니다.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이나 뭐 TV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그냥 바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생산해서 그래서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워낙 덩치가 커지면서 이 중남미 시장도로도 진출을 많이 해야겠는데 브라질이나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직접 진출해서 만들겠다 해서 뭐 삼성, LG, 현대,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곳으로 많이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현지에서 공장,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 정글 그 중앙에 있는 마나우스, 그 이제 브라질 정부가 의외로 이제 그 아마존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가서 자동차 만들어서 브라질에 지금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 멕시코로도 우리가 많이 진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멕시코가 1994년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캐나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서로 관세 없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가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멕시코에 가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 그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직접 가지 않고 멕시코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경 지역, 여기 티와나니 뭐 멕시칼리니 이런 데 가면 뭐 삼성, LG 이런 공장들이 많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멕시코로 진출하면서 상당히 직접 투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기아 자동차죠.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 요 북쪽에 몬테레이라고 멕시코에서 가장 큰 산업 도시가 있어요. 멕시코에서 제일 큰 도시가 멕시코 시티고 두 번째가 이제 구아달라라고 세 번째가 몬테레이인데 몬테레이는 완전 산업 도시예요. 예전부터. 근데 그 산업 도시 그 옆쪽에 그 가면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베스케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베스케리아라는 곳에 이 기아 자동차가 거기다가 투자를 했죠. 이건 뭐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원산지 규정이 있잖아요. 원산지 규정.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멕시코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미국으로 무관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북미 지역,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역에서 만든 부품을 최소한 7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지만이 멕시코 제품으로 인정을 해서 미국으로 자유무역 관세 없이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바로 원산지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아 자동차에 납품하는 한국 부품업체들이 다 따라가요, 멕시코에. 그래서 뭐 크게는 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 또 납품하는 2차 밴드들이 있죠. 그리고 2차 밴드에 납품하는 3차 밴드들이 또 있죠. 그래서 많은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멕시코로 진출하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 북쪽에 가면 약 한 400개 정도의 한국 그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학생들 그 졸업하고 취업들을 굉장히 많이들 일로 나가고 있죠. 멕시코 자동차 산업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미국의 임금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멕시코로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포드, 그다음에 뭐 GM 뭐 이런 회사들이 멕시코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이런 쪽이 그 굉장히 황폐화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 기업들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나프타를 수정을 하죠. 뭐 원산지 규정 같은 것도 뭐 70%에서 80% 이렇게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멕시코로 갔던 미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다가 뭐 코로나도 또 발생하고 이러면서 지금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이 조금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멕시코가 갖고 있는 입지나 이런 걸로 볼 때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학교 졸업생들이 스페인어 중남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멕시코로 취업을 많이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주로 이제 멕시코 시티로 취업을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원단 수입 업체들 이런 게 많았어요. 멕시코 시티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 원단 수입 업체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이제 멕시코에 이제 파는데 그쪽으로 많이들 취업을 해서 나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아 자동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주로 몬테레이 쪽으로 뭐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부품을 대어주는 그런 부품 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취업을 많이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멕시코 시티에 가서 예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최근에 몬테레이에 가서 그 인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2010년대에 들면요, 우리가 자원개발 산업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원개발을 뭐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이 자원개발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원개발을 해야겠다. 근데 자원이 많은 곳이 중남미니까 중남미로도 많이들 진출을 했었죠. 그런데 이 자원개발이라는 게 뭐 한 10곳에 진출하면 한 곳 정도가 성공하는 뭐 그런 정도의 성공 비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가 원자재 가격이 하도 높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많이들 진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까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또 뭐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곳 이런 거를 막 비싼 값에 팔고 그런 걸 우리가 비싸게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크게 우리가 재미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2010년대에는 중남미 이런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특히 이제 석유 산업 쪽으로도 진출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한국 석유공사, 페루에도 한국 석유공사, 뭐 대우 인터내셔널, SK 주식회사, 브라질에도 뭐 SK, 뭐 볼리비아 쪽에는 동원, 뭐 아르헨티나 쪽에도 한국석유공사, 동원, 동국무역해서 석유 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2010년대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건설업 분야의 진출인데요. 건설업 분야가 우리나라가 해외 중남미 지역 공사 수주액이 2004년도에는 3,934만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2012년에 가면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증가해서 거의 54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런 쪽으로 중남미의 건설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지역에서 건설 수주하는 현황을 보면 중동이 뭐 여전히 가장 많고 우리나라 해외 수주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의 한 32.8%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중남미에서 한 12.2%. 우리나라 보니까 건설업의 해외 수주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중남미에서 수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이 페루의 마추픽추 강문인 친체로 공항 건설 사업을 따냈잖아요. 뭐 마추픽추 관문이라기보다는 마추픽추로 가려면 쿠스코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잉카 문명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죠? 쿠스코에서 가서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이 친체로 공항이고 쿠스코하고 마추픽추고 사이에, 그러니까 쿠스코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쿠스코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마추픽추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친체로 공항 건설 사업을 그 현대건설에서 따냈는데 이게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마추픽추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그죠? 그 세계적인 관광지의 그 공항을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멕시코에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4조 5천억 달러의 석유 플랜트를 수주를 했죠. 얼마 전에. 그죠?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걸 뭐 삼성 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라고 하는데 멕시코가 지금 현재 좌파 대통령이잖아요.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좌파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석유 산업을 아주 그 육성을 하려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주로 원유를 미국에다 수출하면 미국에서 정유해서 다시 휘발유를 도입해오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나라에도 정유 공장, 정유 시설을 짓자. 그러면서 이제 추진한 것이 바로 이 정유 공장인데요. 이거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걸 따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죠, 그죠? 하여튼 건설 시장으로서는 중남미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중남미의 인프라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전망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니까 최근에 뭐 아까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정유 공장 프로젝트 수주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도 보니까 이 수주액이 괜찮아요. 2013년, 14년 이럴 때 뭐 최고 좋았었고요. 이때는 한 660억 달러, 한 68억 달러 정도가 됐죠. 우리나라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전체 해외 수주액이 한 660억 달러인데 중남미가 68억 달러니까 한 10.2%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 전체적으로 수주액이 이렇게 쭉 감소 추세에 있죠. 여기 와서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데 중남미 쪽으로는 물론 뭐 2017년, 2018년 이럴 때는 거의 안 좋았지만 이때 중남미 경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럴 때니까요. 안 좋았지만 2019년부터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아까 그런 정유공장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면서 69억 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업 해외 수주의 거의 20%를 중남미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해외 수주에 있어서의 중남미의 비중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중남미가 정말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한류 붐 이런 게 일면서 또 뭐 관련된 한류 붐과 관계가 된 뭐 이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뭐 의약품, 게임, 음식 프랜차이즈 산업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는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한국의 그 라면을 그 수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판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멕시코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너무 영양가도 없는 이런 음식을 그 판매해서는 안 된다. 뭐 소고기 라면이라고 했는데 소고기는 하나도 없고 야채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소금만 들어있고 면만 있는 이런 음식을 판매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그런 조치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 라면을 많이 싸잖아요. 싸고 맛있고 뭐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런 라면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멕시코 사람들이 막 식성이 막 라면 이런 걸로 막 많이 먹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 길거리 음식들이나 이런 멕시코의 조그만한 그런 음식 상점들 뭐 이런 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많이 우리나라 음식들도 중남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 한류 뭐 이런 것도 뭐 전자정부 프레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중남미 이건 ODA 차원에서 우리가 저 중남미 원조 차원에서 이런 거를 국가들한테 우리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한번 전가세를 보면 예전에 80년대는 뭐 우리나라가 중남미에 직접 투자가 거의 없었죠. 그죠? 이 직접 투자가 뭐 거의 0달러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때 94년부터 80년대 이때부터 이제 뭐 중미의 CBI 뭐 이쪽으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CBI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94년에 남미 쪽으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마길라도라 산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남미 투자가 이게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1억씩 한 30억 달러, 한 35억 달러 정도까지 우리가 2012년, 2014년 정도까지는 도달을 했죠. 우리가 중남미의 직접 투자가. 그다음에 요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해외 직접 투자의 한 15% 정도 수준을 중남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은 한 7% 정도 우리 수출의 한 7% 정도를 중남미에 투자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의 한 15% 정도를 중남미에다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최근 요건 아까 앞에 한 2015년까지인데 최근 자료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도 점점 더 늘어나서 아까 보면은 뭐 한 35억 달러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40억 달러 해서 지금은 그냥 그야말로 100억 2019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었어요. 2020년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1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중남미의 직접 투자가 이런 식으로 중남미에 대한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경제 관계를 무역 그다음에 직접 투자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네, 뭐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도 최근에 뭐 브라질 채권이니 뭐 브라질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남미가 과연 얼마나 비전이 있는 곳인지, 중남미의 그 잠재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